뇌물 없이는 사회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고임을 움직인다. 고임이 움직인다. 예. 뉴턴의 사법칙. 아. 그래서 저희 그래요. 사법칙 몰라? 사법칙? 야, 양심적으로 활동한 고위부 직원 있었나요? 있긴 있었죠. 10년 전에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굶어 죽었어요. 양심책이면 굶어 죽는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 페이스북과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온 남인희 씨, 고위부 출신의 이철은 씨, 그리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여상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또 증거물에 대한 보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 분석, 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국, 북한의 뇌물 만능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뇌물 위험도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뇌물감시단체의 2023년 뇌물 위험 지수를 보면 세계 최악의 부패국으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됐는데요. 자, 북한 사회에서 뇌물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최근에 밝힌 자료에도 그렇고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자료에도 2명 중에 1명 이상은 최근에도 뇌물을 고였고 또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북한은 저희 같은 인권 연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부정부패 뇌물은 없애야 하지만 또 뇌물이 있고 부정부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당할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통해서 약간의 숨을 쉴 수 있고 좀 더 인권 침해를 낮추는 측면도 있거든요. 고문당할 사람이 약간의 뇌물을 주고 고문을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꼭 없어야만 좋아지는 거 아니군요. 이중성이 있군요. 그렇다고 뇌물을 많이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전혀 받지 말고 탄압하세요 할 수도 없고 뇌물도 없애고 탄압도 없어지면 좋지만 지금 북한의 정치 사회 구조에서는 뇌물 없이는 사회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씨 크게 그런 한숨을 이중성을 갖고 쉬었네요. 있죠. 막. 네, 뇌물 소리가 나오니까 왠지 모르는데 이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왜 많이 받으셨잖아요. 철은 씨가 그래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이제 부정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좋은 거지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뇌물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뇌물을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네, 뇌물을 주고선 살아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뇌물이 없었다,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뇌물을 주면은 살아날 수 있는 어딘가에 기댈 데가 있는 거잖아요. 뇌물이라는 것에. 그래서 되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면의 칼이군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뉴턴의 이 법칙이 F는 MA인데 그걸 갖다가 운동량은 고임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뉴턴의 이 법칙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는 고임량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운동량인 거예요. 뇌물을 고이는 만큼 운동량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 처리는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뇌물 고이는 만약 거랑 주는 거랑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뇌물을 고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물 주는 거를. 근데 이제 뇌물을 1도 안 고이게 되면 F가 0이니까 가속도도 0인 거잖아요.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뇌물은 일상이다. 야, 뇌물을 많이 주는 만큼. 야, 박수 한번 가시죠. 아니 이거 그냥 뇌물을 주면 일처리가 빨라진다라는 그쵸. 얘기를 굳이 질량 법칙을 들어가면서 아니, 얘기해요. 평양은 확실히 이게 서비스네. 그 뇌물 주는 그것도 퀄리티가 다르네. 북한에서는 뉴턴의 사법칙이 있어요 또. 오. 네. 또 있어요? 고임을 움직인다.
고인이 움직인다. 예. 뉴턴의 사법칙. 아. 그래서 저희 그래요. 사법칙 몰라 사법칙 하면은 고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딱 알아듣죠. 주면 알아요. 뉴턴의 무조건 사법칙이라고. 받아야만이 일을 일처리를 그렇죠. 해주는군요. 아이, 당연하죠. 누가 그냥 움직입니까? 운전면허증 필요하면 그럼 무조건 뇌물부터. 운전면허도 우리나라는 가서 떼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주면 운전면허 그냥 갖다 줍니다. 어이구 운전면허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운전 그때 배우는 거고. 아니, 운전 면허를 수령하고 나서 그때부터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돈이면 뭐든 가능해요. 그렇죠. 북한 사회에서 뇌물이 안 통하는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이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사실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작동을 살펴보면은요, 80% 이상이 북한 당국이 주는 배급과 관계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는 공식적인 배급 구조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20%가 안 되거든요. 군인,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머지 80%는 국가 배급이 없는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직장은 가지만 월급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급이 없고 국가가 주는 게 없는데 80%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고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합리적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모든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이 80% 이상의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뇌물 없이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측면에서.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교사나 교장, 학교의 관리 직원들이 학교는 나가지만 월급으로 받는 게 한 1달러 정도도 안 돼요. 아유, 월급이? 그죠? 예, 1달러 1달러 안 돼요. 그게 쌀 한두 킬로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쌀 한두 킬로인데 4인 가정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들 나름의 그럭저럭 살아요. 왜? 거의 뇌물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을 좀 더 잘 받기 위한 것, 학생이 정말 상급 학교에, 대학이나 좋은 상급 학교 가는 건 정말 큰 돈이 드는 것이고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모든 평정을 매기는 게 교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뇌물로 연결되고 그것이 교사들의 생계 유지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돈을 좀 낼 수 있는 학부모가 있는 반에 담임을 하는 것이 가장 교사로서는 좋은 자리인 거죠. 근데 그런 자리도 교장 선생님에게 뇌물을 고여야 그런 학급에 또 담임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학교가 그런 정도라면 그렇죠. 일반 직장 사회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뇌물을 주면 어떤 것까지 봐줄 것 같아요? 아까 뭐 뭐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예 학교 막 땡땡이 치면서 졸업까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학교 한 번도 안 갔는데 졸업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졸업장 막 나와. 근데 그거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죠. 예. 북한은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엔 동원을 나갑니다. 농촌동원 같은 거. 그런 것도 뇌물만 주면 학교 농촌동원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한테 위화감 조성한다고 해서 서로 싫어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뇌물을 못 주는 거지 뭐 누가 주지 말라고 했나요? 그래 뭐 공부 그게 잘하는 사람이 그거 못하는 공공연하게 돼가지고 굳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질투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친구가 학교에 배당돼 뭐 시멘트 500kg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혼자 다 해요.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작업동은. 그렇죠. 나는 그거 낼 봐줘야지. 능력이 없으니까 난 일이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힘 있는 사람 힘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 그게 식으로. 김일성의 특히 또- 교시이기도 하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 김일성의 교시에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공정한 거예요. 내가 낼 몫을 돈 있는 집 아이들이 다 내고 우리는 안 내도 되니까. 뭐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성적을 좀 올려주는 정도는 정말 약과인 거고요. 약과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백지인 거예요, 한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이 감독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동문은 이거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아무것도 못 썼어? 하고 이렇게 시험지를 딱 들었는데 이거 앞에는 백지예요. 근데 뒤에 딱 떨렸는데 뒤에 이제 어. 달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뒤에는 좀 썼구만 이렇게 저거 실제 그렇게 돼버린 실제 이야기. 일화도 실제 상황? 있어요. 예, 네, 성적 실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조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대학 때도 그랬어요. 뇌물 주면은 못 쓰잖아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시험 답안 답 쓴 거 있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지 말라 뭘 봐 하면서 쓰가면서 뇌물 전에는 그 다 보고 베끼는 거예요. 뇌물만 주면은 못하는 안 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북한 학생들이 그래서 학업 수준이 생각보다 낮을 거예요. 다 먹히는구나. 뇌물만 주면. 그럼 좀 정직하게 여기서 뇌물은 안 먹힙니다.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 선생님은 아마 이미 전에 고난의 구식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런 교사 선생님 계시는데 아까 편히 쉬시기를. 말대로 고난의 행군 때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아사자 돌아가셨어요. 이 자리에 차지했고 정말 정직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교사분이 물론 있죠. 뇌물을 받아야 되나 내 가족을 생각하면 받아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돼. 그 고민하는 교육자가 북한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북한 엘리트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상상 이상의 뇌물을 건넨 얘기를 했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아는 선생님이 그 받는 거를 직접 봤거든요. 결혼식 할 때는 학부형 회장이 학부형들한테 다 모아요. 돈을 얼마씩. 선생님이 결혼하니까 부조하자고. 그리고 학부형 회장이 쟁기라고 해요. 가구들을. 재산을 한 가지를 통 크게 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주고. 텔레비전도 해주고 가구 같은 것도 해줘요. 이불장, 옷장 이런 것도 해주고. 북한에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명이 그냥 고정이에요. 담임 선생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더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4년 동안 잘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뇌물도 많이 갖다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가면은 지금 현재 3.3 체계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학년까지 6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이었어요. 6년 동안 봐줘야 될 선생님인데 얼마나 갖다 우리가 고여야 되겠습니까? 그럼 네. 학생별로 이렇게 X 적고 막 다 지급도 다르게 해요. X 따라 나한테 뭐 10,000원 줬다. 이쪽은 20,000원 줬다. 선생님이 노는 거 보면은 학생들은 압니다. 저 학생이 가장 뇌물을 많이 주는 학생이로구나. 선생님이 제일 잘해준 학생. 손과 발과 혀로 딱 차이가 나요. 아유, 완전 손이 많이 가, 어이구 이러고 그렇죠. 발이 거기 자주 가서 머물고 혀로 아주 친절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혀와 손과 발이 누가 뇌물을 많이 주고 받았는지를 금방 북한에서는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중간에 담임선생님 바뀌는 거예요. 왜? 딱 관계를 설정해 놨는데 새로운 담임선생님 오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돈 나가니까. 처음부터 새로 모든 걸 보여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돈이 거니까 아까워서.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게 담임선생님 바뀌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성적 조작도 가능하면 네. 김일성 대학에 간 친구들은 꼭 성적 순이 아니라 뇌물 순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 당연해요. 성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뇌물이 필수적으로 그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천재들은 뇌물 안 해도 되나요? 너무 잘하니까. 뇌물 안 고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오. 네,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만 빼고 정말 특별한 경우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뇌물 안 고이고 자기 성적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수재, 천재, 타고난 거예요? 만재, 만재.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조금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분 토대 주고 성적이 너무 좋아서 뇌물을 안 고이고도 좋은 대학에 성적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도 뇌물을 안 주면 예의 없다고 해서. 예의 없다. 네. 종합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판정관 입장에서 아니 얘는 없어도 갈 수 있는 아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약간의 인사 정도는 그렇죠, 인사 차림. 예의 표시는 해야 되는데 아 이놈은 이런 것도 없네. 요즘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네. 당연히 갈 수 있어도 그냥 예의상 약간의 인사, 약간의 선물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예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학부모한테 편지를 이렇게 슬쩍 주기도 해요. 대놓고 전달을.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요? 제가 선생님이고 학부모한테 아, 이렇게. 제가 학부모예요? 맞다, 맞다. 뭔지 알겠다. 저는 한번 부럽고 보세요. 순간. 아 그래 그렇고. 아, 네. 아, 네,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네. 귀하게. 새암 어머니 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학급 꾸리기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총 액수가 50만 원인데? 뭐 영수증이에요, 이거? 분단위원장하고 반장이 한 몫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25만 원씩 1월 6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에이, 정답, 정답.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학부모한테 보낸다고요? 그렇죠. 꾸리기 과제 50만 원? 그래서 선생님 당연한 것처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입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위에서 자꾸 꾸리기를 해라라고 하니까 안 하면 또 선생님을 이렇게 닥달질을 하니까 꾸리기가 뇌물이에요? 꾸리기가 이제 인테리어 뭐 이런 학교 건데 학급을 학교 리모델링 환경미화라 이런 건데 그러죠. 아 내부 장식. 네, 예, 근데 이제 인테리어 그거를 하는 걸 안 하면 선생님이 욕먹잖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돈 좀 있는 애들이 어차피 간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 간부를 돈 있는 애를 찍어놓고 이제 1년 동안 잘 뒷바라지 해줄 부모 그런 애들만 이제 반장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 애들이 이럴 때마다 나서서 한 몫씩 해제끼는 거는 근데 이 예전에 정도는 있고. 사실 약과이고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럼 학교장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은 지시는 내려오면 그거를 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리기 비용도 당연히 부모들한테 요구하고 겨울철 난방 비용이라든지 학급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사실 모든 것들을 학급에 중요한 돈을 낼 수 있는 학생들 부모에게 사실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가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걸 당연히 감수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불법인 건 맞지만 이걸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대에서조차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북한 군대의 뇌물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전에는 군대 가야만 입당을 할 수 있고 입당을 해야만 남자로서의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군대를 갔는데 최근에는 돈이 웬만큼 있는 집에서는 군대 자체를 뺍니다. 그게 뇌물이 꽤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안 되는 아이들은 군대를 가죠. 근데 군대를 가도 훈련을 받는 것부터 자대 배치 받을 때도 뇌물이 통용되기 때문에 배치는 받았는데 그 부대에서 근무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군대에서 필요한 비용을 내주면 그냥 1년씩 6개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조기 제대도 가능해요. 군대에서도 자력 자체적으로 군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군대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걸 낼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냥 집에 가서 놀고 편하게 지내고 그걸 낼 수 없는 부모의 자녀들만 정말 어려운 군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북한군 넘버원이 뭔 줄 아세요, 직업? 뭐요? 간부 운전병입니다. 네, 운전병. 그 간부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운전 그 하갔다고 뇌물을 거예요. 어떤 애들까지 있냐면 차를 그 간부 전용 차를 사는 애까지 있어요. 맞아요. 네.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운전해야 되니까. 아니 원래 간부 그 원래 군대에서 차가 대부분- 있는데 차가 낡았잖아요. 그러면 새 차를 아예 사요. 그 친구는. 아, 뽑아줘요. 사가지고 간부님 타실 차임이라고 자기가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병들은 거의나 다 이제 좀 사는 집에서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차 부품들도 다 자체로 해야 돼요. 운전병이. 그래서 운전병. 두 번째가 후방부. 후방부 창고장들이라고 일반 병사들이에요. 그 안에는 또 식량 조절을 해서 팔아먹고 사니까 그 안에가 또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뇌물을 고여서 그런 데 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군생활 10년 하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갈 때 되면 내 자리를 내 운전병 자리를 정말 몇천 달러씩을 받고 후임한테 넘겨주고 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권리금 식당 하다가 권리금 받고 그렇지. 넘기잖아요. 권리금 개념. 권리금 개념으로 내 자리를 상당히 큰 금액을 받고 넘겨주고 제대해요. 확 이해됐어요. 권리금 이해되니까. 그렇죠. 지금 군대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너 이거 뇌물 주면 나 환자로 해가지고 병원 군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프다는 걸로 해가지고. 뇌물만 주면은 북한에서 아무리 뭐 군인에 대해서 성군 정치라고 하지만 군대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뇌물 주면. 네. 최근 북한 군대 최대 이슈가 러시아 파병입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이 그래서 뇌물 주는데 정신없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 있다 오신 분은 다 알지만 그 파병된 군인 중에 있는 집 아들, 권력자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빠졌을 거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이 그렇죠. 파병이 됐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면 파병 애초에 가기 전에 이미 아, 그 파병이 되었더라도 또 이제 2차적으로 돈이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집은 아마 파병한 상태에서도 빼내거나 좀 더 안전지대에서 근무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전방이 후방이 있을 거니까 좀 안전지대 보직으로 돌렸을 거다라는 건 북한 군대를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거란 상식적이겠죠. 러시아 파병도 그렇지만 약간 그 뭐 북한에서 진행되는 집단체적 행사, 어떤 전투, 건설동원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뇌물이면 다 빠질 수 있어요. 네. 건설에 동원됐는데 한 달 쉬려면 100달러가 있어야 되고 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주먹에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만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철은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활동한 보위부 직원 있었나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긴 있었죠. 10년 전에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 굶어 죽었어요. 고의원이. 뒤에서 바보란 얘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요. 권력을 쥐어줬는데 뭐 먹고 살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 바보라고 취급을 합니다. 양심 책임면 굶어 죽는다. 당연하죠. 한국 드라마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한국 드라마 보면 다 죽일 거 같죠? 왜 죽여요? 그 아까운 사람들을. 돈 주는데. 아, 네, 뭐. 안 죽여요. 그거는 진짜 방침권이라고 해야지 한두 번이지 거의나 다 뇌물 주잖아요.
자, 200달러 한국 영화보다 기본적으로 200이에요. 200달러 턱 주잖아요. 아, 그럼 누가 그 한국 TV 봤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한번 적발하면 200달러면. 아니, 그렇죠. 진짜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19금 영화 같은 거라든지 19금 뭐 이런 성록한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걸리면은 아주 대박이죠. 아, X 올라가요? 아유, 그 펄쩍 올라가죠. 집을 더블에 팔아야 더블에 집을 더블 팔아야 올라가는데. 왜? 북한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성적인 영상물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요. 그걸 가장 높게 처벌합니다. 네, 가장 높게 쳐버려요. 그건 사형까지 막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녹화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자기 온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줘야 됩니다. 아, 그럼 바로 돈 있으면 내고 눈 감아주고 돈 없으면 800달러 이상부터예요, 기본이. 그건. 아, 없으면 그냥 신고 바로 오케이 신고. 신고하고 조사하죠. 지금 마치 제3자의 얘기처럼 했는데 이제 슬슬 얘기하시죠. 뇌물을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럼 받았다고 이제 뭐 고백했으니까 혹시 초련 씨 뇌물 받는 노하우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조사실에서 조사를 해요. 왜냐면 그 처음에 단속하자마자 야, 돈 줘 하면 딱 못나 보이잖아요. 예.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엔 안 합니다. 아, 네. 위압감을 줘요. 왜 위압감을 주냐? 나한테 많이 내게끔. 어떤 나한테 식으로? 많이 뇌물을 갖다 주게끔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방침 8며칠 방침 알아 몰라? 또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 쫄아요. 쫄면은 어느 정도 쫄았나 쓱 봐요. 그러면 아, 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슬쩍 건넵니다. 또 뭐 뉴턴의 사법집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 뇌물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야 뇌물 가져와라고 하진 않아요. 스스로 뇌물을 갖다 줄 수 있게끔.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 얘기. 그렇게 조사를 하고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슬쩍 가요. 갔다가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왜냐면 당장 800달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돈이 있을 수 있고 북한 돈은 절대 안 받아요. 뇌물은 무조건 달러로. 왜냐면 100달러면은 북한에서 80 내지 90 지금 현재면 1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피가 이래요. 이런 거를 800달러 받으려면 이 사람도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공공연하게 대놓고 나 돈 줍니다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젠 달러를 착 말아요. 말아서 담배각 있잖아요. 여명 담배각에 담배를 다 뽑아 버립니다. 담배 툭툭 겨놔요. 그러면 담배를 주는 척하면서 한 대 피미는 척하면서 척 꺼내가지고 지돈 동지 담배 한 대 태우십시오 하면서 주면 이게 달러예요. 쓱 받아서 그래 잘 필게. 와. 왜냐면 후에 뭐 조사가 들어서 난 돈 안 받았다. 난 담배 받았다. CCTV가 있기라나 뭐 있기라나. 제임스 본드 영화 같죠. 그렇게 하죠. 철원 씨 그렇게 해서 받은 뇌물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이 액수. 그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받았던 건 이제 8장 800달러. 800달러를 받으면은 그 800달러를 또 저만 다 가지면은 목이 맵니다. 예. 서로 나눠요. 슬쩍 약간 나눠야지 쉬쉬하거든요. 그래서 의리가 있네. 그리고 상급들도 숙제 과제가 있어가지고 백공구 나갔다 그러면 돈 가져오라 그래요. 대놓고. 야 담배 그리고 내일 행사 가는데 뭐 50달러 가져오라. 뭐 대놓고 그러는데 뭐 저희도 나가서 대놓고 그래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 뇌물 주려면 누구나 집에서 그 달러 뇌물용 액수 마련하고 있어야겠네요. 항상 언제 뇌물 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한국 TV 보는 사람들 정도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죠. 네. 달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사금용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주들이. 그럴 때 급하게 가서 달러를 빌릴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뭐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급할 때는 가서 빌려오죠. 달러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개인이 받아도 사무실에서 받으면 좀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가정에 본인은 안 받은 거죠.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슬쩍 이제 갖다 주고 가면 뭐 오히려 말이 더 적게 날 수 있고 또 달러만이 아니고 현물로도 달러 가치가 있는 현물, 기름, 석유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 거 몇 드럼통 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은 주고받는 사람들 간에 서로 필요가 맞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일하던 그 직장 당비서가 그때 당시 평양에서 15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샀었어요. 북한에는 또 뭐 그 대출도 없어요. 엄청난 할부도 비싼 없고 집이지. 일시불로 현금으로 사야 돼요. 네, 15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 안에 또 인테리어는 또 따로 하고 당비서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그런 비싼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비서는 당당하게 받고 너는 보이지 않게 받고 네 그런 식으로 안전원은 안전하게 받는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좀만 갖춰지면 너도 나도 뇌물을 받기 때문에
준 사람보다 안 준 사람을 더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이제 북한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받지만 일종의 배달 사고 같은 게 있거든요. 뇌물을 줬는데 그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전달을 시켰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 같은 게 가끔 나요. 뇌물을 줬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네. 그러면 와가지고 따지고 신소하고 위에 기관에 그걸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는데 처리를 안 해주면 골치 아픈 일이 어쨌든 생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거기만큼 성실하게 결과를 내줘야 신뢰가 쌓여서 그 뇌물 구조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해서는 뇌물을 주면 거의 다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철은 씨 노하우 알려줬잖아요. 이 뇌물 받는 방법. 받는 방법. 민희 씨는 이 뇌물 주는 방법, 고이는 방법이라고 하죠. 뇌물 고이는 노하우가 있어요. 술이랑 음식이랑 해서 그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아. 돈을 넣던가 아니면 밑바닥에 담배를 넣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슬쩍해서 되게 싫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거를 줘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또 안 주면 일을 안 되고 이러니까 참 괴로운 순간들이었어요. 민 씨가 반골 기질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실 분이었네요. 근데 약간 사실 조금 더 어버워서 얘기를 드린다면 한국에 와서도 탈북민들이 처음에는 담배 갖고 다니는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뇌물 주려고. 네, 혹시라도 뭐 교통 경찰한테 단속되거나 이런. 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담배로 돼요? 담배 줬어요, 진짜? 난 경찰한테 돈 줬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봐줬어요? 아니 봐준 게 아니고 생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네요. 제 친구당 있었는데 왜 단속당하지? 그러니까 뭐 교통 이거 뭐 무슨 위반이래요? 뭘 위반했다는지. 그래서 5만 원짜리 좀 하나 달라 해가지고 줬어요. 처음에 뭐 하냐 하는 거더래. 장난? 5만 원 더 줘. 경찰이 내리라고 하더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면서 막 그러고.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야.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하니까 바로 어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아 여기 북한 아닙니다. 뭐 이거 하더니 뭐 딱지 떼가지고 주더라고요. 돈 주는데 안 받아? 거기 뭐 배불렀구만 하고선 안 같이. 통합니다, 여기서. 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아 그래 그게는 안 되더라고요. 아, 자랑스럽습니다. 먹긴 처리 얘기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 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왜 북한이 세계 최악의 부패국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뇌물을 줘야만 또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북한의 병원에 기본적으로는 치료비나 그런 게 없죠. 무상 치료라고 돼 있어서 기본 입원비나 치료비를 받지는 않지만, 하지만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고급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뇌물이라고 하는, 뭐 뇌물이라고 말도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엑스레이 촬영기 있는데 필름이 없어요. 또 필름이 있는데 인화할 수 있는 또 액체가 없어.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사가지고 오면 진료를 해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그것도 명의가 있잖아요. 유명한 분의 진료를 받으려면 돈, 좀 더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 거기다 이제 특히 뭐 중요한 이게 수술이나 이런 걸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술방을 열어야 되고 여러 의료진이 같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실제 비용이 드는데 병원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그 비용을 환자 가족이 내고, 비용 속에 일정 부분의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청구가 되는, 뭐 청구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진단서 한 장 떼는데 이제 보건소에 가면 담배 한 갑이고,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같은 거 그 초음파 같은 거 한 번 하려면 담배 네 갑이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수술하려면 몇백 달러, 뭐 심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의대병원에서 계셨거든요. 걔네 집에 가면 항상 담배가 그냥 이게 이제 담배 갑으로 들어오면 그걸 10갑을 더 갖다가 담배 파는 집에 갖다 주면 버루로 바꿔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버루를 또 팔아가지고 돈 받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북한 병원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북한의 큰 종합병원이나 그런 입구에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메고 담배 보루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한 2명, 3명 있어요. 근데 병원의 북한 의사들도 공식적으로 뇌물을 주고받기는 좀 껄끄러워해요. 이게 걸려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나름의 이거 지식인이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의료 인력으로서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체면이 그래서 체면도 있고 북한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돈을 받는 게 좀 불편해. 그래서 이 환자들이 입구에 들어올 때 그 담배를 달러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환자가 가져와서 의사 선생님 이거 담배 한 대 태우시라고 그냥 줘. 그러면 뭐 얘하고 이렇게 몇 갑 받아나. 점심시간쯤 되면 담배가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렇게 놔두면 담배를 파는 아주머니가 이걸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걸 달러로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는 담배가 아니고 달러를 대체하는 마음의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지 않게 둔화시켜주는 용도인 거예요. 돈을 주고 받으면 뭐 하니까 대신 담배를 나중에 걸려도 내가 담배 좀 받은 거 가지고 뭐 서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달러 대용으로 그게 뇌물로 주로 쓰는 거예요. 북한엔 돈 없으면 뭐 병을 못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병을 보긴 봅니다. 그렇죠. 봐주는데 가지고 온 사람과 안 가지고 온 사람의 차이죠. 간단한 실례로 저희도 이제 실제 있었는 일인데 당장 이 환자는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못 사는 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뒤에서 뇌물 준 놈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데 봐주긴 봐주는데 목숨 붙어 있으면 그냥 아직 살아 있으니까 돼 괜찮아 하고 뇌물 준 사람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더 해주는 거죠. 어쨌든 뭘 줘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턴의 사법칙이 돼야지 움직입니다. 고해야지 움직여요 의사들도. 그게 뭐 완성화가 됐으니까. 북한의 의료 인력도 월급은 없는데 그렇죠. 자기 삶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받지 않으면 본인의 삶이 가정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피하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름 뇌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중간 매개체도 있고 뇌물이 없으면 진료받기 힘든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의사를 했던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북한의 보건법에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In the provinces, the pattern of people being left on their own by the system itsel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where people should provide for their food, the people should provide for their health, etc., and etc. If you can't pay, you will be turned away. 무상 치료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돈 없이는 진료조차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1952년에 도입된 후 1960년부터 북한 전역에 실시된 무상 치료제, 그리고 의사 담당 구역제가 추진되면서 의사가 직접 환자 집에 방문하는 왕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보건 의료 체계는 급격히 붕괴됩니다. 근데 90년대 초반 중반 되면서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약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의사들한테 병을 보이려고 하면 뭔가가 가져가는 습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당 구역제로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담당 의사한테 치료를 못 받고 예를 들면 다른 병원에 가서 괜찮은 의사한테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뭘 좀 가지고 가야 되겠죠. 빈손으로 가기는 어렵죠. 1990년대 의사였던 그녀. 그 당시엔 뇌물이 성행하기 전이지만 인사치레로 선물을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계속 자기가 담당한 마을, 동네에 나가서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수다도 떨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거 집에 있으면 뭐 조금 나눠주는 거 하는 거는 사실은 뇌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병원에 가려면 담배 한 갑이라도 갖고 가는 게 당연해진 북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던 북한의 선전이 유명무실해진 현실. 지금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웃돈이 붙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뇌물을 쓰면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뭔가를 갖다 주고 필요한 약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간호사들이 저 사람이 환자랑 뭔가를 이렇게 좀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 비일비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진짜 뇌물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보통 산부인과 같은 데서 원치 않는 임신 중절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자기 담당 지역 내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타지방에 와서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뭔가를 가져다가 인사를 좀 크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진짜 뇌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치료제가 원활히 작동되려면 북한 당국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 하지만 고난의 행군과 대북 제재 이후 의약품과 장비의 지원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그 결과 사실상 유료화된 의료 시스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 당국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정성운동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의료진이 직접 수혈과 피부 이식을 하며 치료했다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지극한 정성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한 보건 일꾼들의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됐습니다. 즉, 의료계의 난항을 정성으로 극복하도록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뇌물이라는 대가가 없다면 간단한 치료도 미뤄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같다. 북한의 뇌물 만능주의가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상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뇌물이 유독 많이 오가는 그런 시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일상에서 느끼기에는 약간 명절 전에 훨씬 더 그런 게 많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명절 전에 체감상으로 검열이 확실히 많아져요. 길거리에서 옷차림 단속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뭐 숙박검열이나 정기검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거는 그 단속하는 사람들도 명절날 명절을 세야 되는 그런 물자가 필요한데 어디서 날 데는 없으니까 단속을 해서 뒤로 뇌물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단속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되게 흉봤었거든요. 또 명절 단속 나왔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위 지도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실제로 명절 전에 단속을 더 빡빡하게 하셨습니까? 뇌물은 아무래도 그 명절 전이라든지 그리고 숙제가지가 또 있잖아요. 위에서 명절 되면은 술, 담배 뭐 해가지고 숙제가지가 떨어집니다. 뭘 준비하라. 그러면 그 명절 그 특별경비 주간에 핑계 삼아서 검열을 더 많이 도는 거죠. 네. 그래서 뇌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상급에 상납도 해야 되고 나도 명절 세야 되고 명절 주기 때는 아무래도 뇌물 행위가 조금 더 여느 시기보다 많아집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종의 그 북한의 명절이라는 게 설, 추석만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태어난 태양절, 광명성절, 북한의 그런 정치적인 기념일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요 개인도 필요한 돈이 있지만 이거 기관이 필요한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납하라고 다 그 액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 자금이라고 그러죠. 충성의 자금을 확보해서 상납도 해야 되고 자기 부채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뇌물이나 그 받아야 될 액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뇌물의 이 크기와 주고받는 게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사회주의인 북한은 평등하게 나누고 누구나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의료 체계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런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의 목표를 갖고 있는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뇌물이 성행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지는 않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출범할 때 이 공정, 평등 그런 걸 강조했는데 사실 북한은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그 부정부패가 가장 낮은 청정 국가에 가까운 그런 순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식량 배급을 못 주고 개인이 알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국가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삶은 자본주의로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 충돌이 생기는 건데 그 갈등 충돌을 완화시켜 준 게 이제 뇌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물이 일상화되는 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뇌물이 없으면 공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통치자금을 뇌물 형태로 확보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어려울걸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그 시점부터 북한 체제가 뇌물로 살아가게 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고난의 행군 전과 후 북한 완전히 역사가 다릅니다.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 항상 고난의 행군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뇌물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신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게 상납하는 뇌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구조는 반드시 붕괴한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뇌물이 2배 정도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어요. 김정일 시기의 관행으로 자리 잡던 뇌물이 왜 김정은 때 와서 더 심각해진 거죠? 네, 이게 경제 사정이 어렵고 국가가 계획 경제로 배급을 줘서 작동하는 사회인데 배급을 못 주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개인이 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 뇌물이 이제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정은 들어와서 일부 경제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대북 제재가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사회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김정남이 북한이 붕괴되면 그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저도 북한이 붕괴된다면 부패 구조와 마약과 부패 구조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이 부패 뇌물 구조는 체제에 아마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거예요. 이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부정부패 억제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 부담 행위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조차 이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 내의 모든 분야에서 뇌물이 오가는 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모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를 이유로 고위공직자를 단속도 하고 그래서 사건들을 들춰내는데요. 근데 사건을 들춰보면 모두 다 이 뇌물과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뇌물 없이는 모든 공직자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액수가 너무 과도하거나 이 정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거나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전 국민들에게 공직자들한테 이제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 되면 처벌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만 이 뇌물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려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돼서 공직자들이 뇌물을 안 받고도 자신과 가정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뇌물을 안 받는데 이거는 해결을 못 해주면서 법은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단속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 뇌물 액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뇌물 받다 걸리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훨씬 뇌물의 액수를 높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아마 김정은은 북한의 뇌물 구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걸 먼저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가능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북한의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뇌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의전을 챙기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현성월의 이제 뇌물 스캔들이 현성월? 네, 들어본 것 한번 같아요. 산케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가수로서 김정은의 수행원으로 단번에 올라가서 사실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김정은의 애인 그렇죠. 아니냐, 전 여친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 현성월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어. 예, 그게 뭐 크기의 차이지 사이즈의 차이고 본인도 사치품을 쓰려면은 뭐 뇌물이 있어야죠. 뭐 중앙당에서 내주는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 북한 당국에 내긴 내지만 어느 정도 떡장사가 떡을 먹는 것이 그게 뭘 큰 죄겠습니까? 벌어가지고 내는데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도 사치를 부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현성월이가 그 위치에서 김정은 옆에서 측근으로 있다는 걸 보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삐질 정도로 그렇게 민하게 해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수위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안 해먹고 그냥 다 갖다 북한에다 준 김정은이한테 갖다 그 벌은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북한에서 가장 큰 뇌물 사건은 평양 의대 사건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김정은이 주재한 노동당 회의에서 평양 의과대학 문제가 주요 의제로 이제 논의될 정도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죠. 예, 뭐 우리 말로 하면 입시 비리 같은 거죠. 평양 의과대학은 북한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 의과대학이라는 게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입학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당한 뇌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이나 여러 조건이 안 되는 친구들, 저 밑에 있는 친구들 아마 올려서 입학을 시키고 조금 낮은 수준의 의사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막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불만이 제기돼서 검열을 해보니까 역시나 입학 성적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뇌물을 받고 대거 입학을 시키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권력자의 자녀들 이런 경우 뇌물 성적도 이렇게 가능. 그래서 입시 비리, 내부의 성적에 대한 관리, 학사 행정에 대한 비리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것이 뇌물로 인해서 그런 게 밝혀졌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 사회 뇌물의 큰 하나의 본보기로 북한이 아마 이러한 것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오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검열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것도 결국엔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자가 또 권력자의 집안의 경우에만 이제 검열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피해본 사례는 정말 북한에 수도 없이 많아요. 다 묻히는데 이제 좀 중앙당 계열의 어떤 간부의 자녀가 피해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검열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이 북한 전 지역의 어떤 간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부들이 뇌물 고의라고 쓴 그 자료를 써내라. 북한 근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포치가 다 내려갔대요 위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써낸 사람이 거의 없대요. 어차피 내가 써봤자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약간 그런 식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걷어가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 걷어가는 건 간부들이 걷어가는데. 뒤에 가서 또 보복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써냈다가 잘못하면.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소라고 해서요. 우리로 말하면 청원하는 이제 신소 제도가 있어서 신소 제도라는 게 써내봐야 그 간부들이 보고 다시 밑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큰 효용이 없고 잘 안 쓰는데요. 최근에 그것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소를 통해서 처벌받는 보위보안 안전원도 상당히 많고요. 권력자의 자녀나 그런 집안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 김정은에게 직보할 수도 있고 신소 제도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신소가 꽤 작동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의 그런 포치도 있고 국제단체,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 제도를 꽤 나름대로는 실용성 있게 작동시키는 측면이 아직 뭐 다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과거엔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꽤 작동되는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꽤 나름의 성분 토대가 있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에 의한 그런 신소라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권력기관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흉내는 낸다는 거죠. 그렇죠. 흉내도 있고 약간의 실효성도 있습니다. 큰 변화네요. 저희들 볼 때 북한 인권 이야기할 때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도 소장님 같은 분이 꾸준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뇌물을 줘본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어떻게 주는지 받는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뇌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세계 최대의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